거기 누구야?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있다! 총성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바로 그때 얼음이 깨지면서 저는 두만강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보위성 요원이었던 제가 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는지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선전부 간부, 어머니는 소학교 교원. 북한에서 이런 집안을 핵심 계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믿고 관리하는 집안이에요. 먹을 건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녔고요. 평양 시내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어릴 때 저는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살 무렵이었어요. 아파트 창문 너머로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옆 구역 아이 하나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였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 애는 왜 저러지? 했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건 가난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를 빼앗긴 겁니다. 6살부터 무용을 배웠습니다. 2016년 18살에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선발 시험에 합격했어요. 북한 최고의 예술단입니다. 그런데 합격 통보를 받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이번엔 국가보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보위성. 여러분으로 치면 국정원이고 비밀경찰이에요. 리은별 동무를 특별 배치하겠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당에서 결정한 일은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날 밤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왜인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저는 예술단 대신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8년 초 남한 평창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응원단을 보낸다고 했죠. 저는 그때 이미 보위성 소속 요원이었고 담당 지도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리은별 동무, 이번 평창 파견 응원단에 포함시키겠소. 단 동무의 임무는 응원이 아니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동무는 응원단 전체를 감시하오. 누가 동요하는지, 누가 한국 쪽에 관심을 보이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전부 보고하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라가 나를 믿는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동료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랑스러워했으니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별아, 꼭 돌아와야 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계신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 손을 잡은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2018년 2월 7일. 저는 만경봉 92호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넜습니다. 20살이었어요. 배 안은 조용했습니다. 2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거의 말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감시하고 저도 감시당하고. 웃기는 일이죠? 감시하러 간 사람이 감시당하는 세상. 그게 북한입니다. 강릉 주문진항에 배가 닿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밤이었는데 항구가 너무 밝았어요.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불이 왜 이렇게 많지?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가 거의 꺼집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해가 지면 평양도 어둡고 지방은 더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밤 12시에도 도시 전체가 나처럼 환했어요. 도로마다, 건물마다, 간판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도 불빛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 그게 자유였습니다. 밤에도 불을 켤 수 있는 자유. 그 단순한 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창문 커튼 치기, 핸드폰 수거, 외출 시 반드시 조별 이동.
저는 그날 밤부터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가 감시를 맡은 조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한국 사람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지, 사용지 5장,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경기 관람을 위해 이동하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잠깐 멈춰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어요.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초콜릿, 음료수, 컵라면, 김밥. 끝도 없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는 밤 12시에도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이런 걸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게 그냥 골목 편의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저것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 초콜릿 하나면 북한에서 쌀이 몇 킬로그램짜리랑 맞먹을까?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동하다가 어느 길가에서 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 팻말 같은 것도 들고 있었죠. 제 옆에 있던 응원단 동료가 저한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저 할머니 잡아가겠구나. 분명히 끌려가겠구나. 그런데 경찰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멈추지도 잡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대통령한테 욕을 해도 길에서 정부를 비판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다가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데 손이 멈췄어요. 이상 무라고 적었지만 제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과 달랐습니다. 미제의 식민지라던 나라가, 백성들이 신음한다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는 게,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틈은 다시 메워지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25일, 응원단 230명은 다시 만경봉 92호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배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강릉 항구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들이 하나하나 멀어졌어요. 꺼지지 않던 그 불빛들이.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이 다시는 안 보이겠구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평양에 돌아오자마자 격리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보위성 조사관들이 한 명 한 명 불러들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걸 보지 않았소? 한국 사람과 대화한 적 있소? 동요된 사람은 없었소? 저는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요. 의상무. 문제 없음. 충성 확인. 덕분에 저는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추악한 실태를 잘 파악했다고요. 완벽한 감시자 역할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 칭찬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그리고 2달 뒤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창에서 저와 같이 감시조로 일했던 동료 요원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출근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북한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치범수용소입니다. 평창에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어떻게든 탄로났던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밀고 했거나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도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평창에서 흔들렸던 제 마음을 만약 누군가 눈치챘다면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충성파, 속으로는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 2019년 저는 보위성에서 승진했습니다. 해외 감시 업무 전문가로 인정받았어요. 중국 단둥과 선양을 오가며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탈북을 막는 일을 하면서 저는 탈북 루트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저는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담당 상관의 딸이 죽었습니다. 23. 저보다 어렸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트럭에 치였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때 수혈을 받지 못했고 약이 없었고 의료 장비가 낡아서요. 그 딸은 무용수가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영양실조로 키가 자라지 않아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어요. 상관은 그날 조용히 저한테 말했습니다. 눈물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요. 이 나라가 내 딸을 죽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보이성 간부가 나라가 딸을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꺼냈다가 들키면 그 사람도 끝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주 천천히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년을 기다린 겁니다. 6년 동안 저는 웃었습니다. 충성 구호도 외쳤습니다. 보고서도 썼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준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2024년 봄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료 요원 하나가 또 사라졌어요. 함께 평창에 갔던 동기였어요. 6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했습니다. 사유 없음. 연락 두절. 북한에서 이 말의 뜻은 하나입니다.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두만강을 건넙니다. 브로커를 쓰고 몇 달씩 중국에 숨어 지내고 잡히면 북송되고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저는 보이성 출신입니다. 그 루트로 가다가 잡히면 일반 탈북자가 받는 처벌의 10배는 받습니다. 처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망자처럼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2024년 6월 북한과 중국 사이에 경제 협력이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대표단이 중국으로 파견됐어요. 평양예술단이 중국 선양에서 순회 공연을 가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공연단의 보안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필요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이성에서 저를 뽑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승진도 했고 해외 경험도 있고 사상 검증도 완벽했으니까요. 6년 동안 철저하게 연기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습니다. 출국 서류를 결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약혼자였습니다. 보이성 요원이었던 그 사람, 저를 3년 넘게 사귀어온 사람이 제 중국 출국 공문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조심히 다녀와. 일 끝나면 우리 결혼 얘기 다시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거짓 웃음이었지만 6년을 훈련해온 웃음이었으니까 완벽했겠죠. 그게 그 사람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6월 12일 저는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 신분으로 공식 서류로 공식 경로로요. 동행 감시 요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선전부 건물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학교도요. 죄송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이었어요. 북한 간부 대접을 받으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연 보안 점검, 관계자 회의, 저녁 만찬. 저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탈출 시나리오를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동행 감시 요원들의 동선, 감시 카메라 위치, 호텔 비상구 위치,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의 거리. 6월 15일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감시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공연단 측에 급하게 전달할 보고가 있어서 잠깐 외출해야 합니다.
보이성 요원이라는 신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나가겠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단장이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를 나섰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뛰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서 골목으로 큰 길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선양 기차역이요. 빨리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6년 동안 훈련한 기술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행 고속철 티켓을 샀습니다. 북한 공무원 신분증과 중국 비자가 있었으니까 티켓 구매가 가능했어요. 공식 통로로 들어온 게 여기서 또 빛을 발했습니다. 밤 11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호텔에서 난리가 났겠구나.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호텔로 돌아오지 않자 북한 대표단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보이성 책임자가 즉시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에 제 사진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기차 안이었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새벽 3시 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는 중국 공안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대사관으로 뛰어들었던 사건 이후로 중국은 대사관 주변을 완전히 봉쇄해뒀거든요. 정문으로 가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로는 막혔습니다. 공안이 이미 저를 찾고 있었어요. 공항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육로로 가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내몽골 방향. 거기서 다시 갈아타고 사흘을 이동했습니다. 먹는 것도 줄였어요. 자는 것도 줄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버스 안에서도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경도 쪽 두만강 인근. 저는 여기서 브로커를 하나 만났습니다. 조선족 남성이었어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강을 건너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었죠. 오늘 밤 11시 40분. 1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 말이 끝나자 저는 얼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쩍. 균열 소리가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입김이 보이면 끝이니까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납작하게 숨을 완전히 멈추고 불빛이 제 발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경비대가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짐승 같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불빛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던 순간 발밑에서 쩌억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얼음물은 물이 아니라 칼날 같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구나.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팔을 움직였습니다. 얼음을 붙잡고 미끄러지고 다시 잡고 결국 헤엄치듯 몸을 밀어냈습니다. 손이 지늘게 닿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저는 물에서 기어나와 걷지 못하고 기었습니다. 강변 흙을 움켜쥐는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살았구나. 강을 건넜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를 만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잡히면 정치 범수용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잡히면 북송이에요. 북송되면 정치 범수용소보다 더한 곳으로 갑니다. 보이성 출신 탈북자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건넜는데도요. 브로커가 저를 연변의 조선족 마을로 데려다 줬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거기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말씨가 꼭 우리 외할머니 같았어요. 어서 들어와. 밥 먹었어? 저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다정한 말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주셨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울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었으니까 몸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낮에는 숨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어요. 할머니 댁 뒷방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정기적으로 조선족 마을을 단속하러 왔거든요. 탈북자를 잡아서 북송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단속 차량이 골목에 들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밀어넣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옷장이었습니다. 옷들 틈에 제가 끼어 있었고 할머니는 옷장 앞에 서서 공안 대원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셨습니다. 여기 혼자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안이 방을 휙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내면 안 됐으니까요. 그들이 나간 뒤 할머니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애 같았죠. 26살 어른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원래 이북 사람이었어. 내가 내 딸 같아서.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경로로 메시지가 왔어요. 암호화된 방식으로요. 발신자를 확인하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보이성 상관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그 상관. 이 나라가 내 딸을 죽였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은별아.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하고 있다. 루트를 알려주겠다. 믿어라. 저는 그 메시지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함정일 수 있었어요. 저를 잡으러 보낸 미끼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다면 저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2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넌 아이였을 거야. 딸이 꿈꾸던 자유를 내가 대신 살아줘. 그게 내가 너를 돕는 이유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오래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 덜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 약혼자 얼굴,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생겼습니다. 사명감 같은 것이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상관이 알려준 루트는 이랬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정글을 통과해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는 거야? 네.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꼭 살아서 잘 돼야 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손에서 손을 빼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남쪽 끝. 거기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냥 숲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다른 나라였어요. 그게 국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흘이었습니다. 정글 속 사흘. 낮에는 숨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어요. 라오스 군인들이 순찰을 돌았거든요. 저는 나뭇잎 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최대한 얕게 쉬었습니다. 밤에만 걸었습니다. 손전등도 켜면 안 됐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브로커의 발소리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뭇가지를 밟으면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둘 다 멈췄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수풀에서 소리가 났어요. 스르륵.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석고처럼 굳었습니다.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나중에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뱀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앉으면 안 됐어요. 걸어야 했습니다. 계속. 둘째 날 물이 떨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핥으라고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이슬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셋째 날 새벽. 나무 사이로 빛이 보였습니다. 강이었어요. 메콩강이었습니다. 강폭이 어마어마했어요. 저 건너편이 태국이었습니다. 저 건너편만 닿으면 됐어요. 단 몇백 미터. 브로커가 나무로 엮은 뗏목을 꺼냈습니다. 미리 숨겨둔 거였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올라탈 정도였어요. 저는 뗏목에 발을 올렸습니다. 출렁였습니다. 강물은 빠르고 탁했어요. 새벽이라 안개가 껴 있었고 몇 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물살이 세졌습니다. 뗏목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뗏목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차가운 강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브로커가 뭔가 소리쳤는데 강물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어요. 뗏목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출발하던 날 꼭 돌아와야 한다고 하시던 그 얼굴이요. 눈물을 참던 그 눈이요. 어머니, 저 지금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단단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물살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뗏목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태국 쪽 강변에 뗏목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강변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벽인데도 흙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기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감시자로 살다가 평창에서 균열이 생겼고 6년을 기다렸고 선양에서 뛰었고 두만강 얼음 위에 엎드렸고 정글을 사흘 걸었고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국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닌 나라. 저를 북송시키지 않는 나라. 브로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방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 수 있겠구나. 2024년 7월 3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활주로, 파란 하늘, 멀리 보이는 건물들. 별거 없었어요. 그냥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닦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보위성 출신이라 질문이 많았습니다. 북한 내부 구조 감시 시스템, 해외 공작 방법. 조사관들은 정중했지만 철저했어요.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데 제가 아는 게 쓰인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보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사가 끝난 어느 날 담당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잠깐 외출해도 됩니다. 저는 혼자 서울 거리에 나섰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이 마트였습니다. 동네 작은 마트였어요.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진열대가 끝이 없었어요.
과자, 음료수, 라면, 빵, 과일, 채소, 고기. 종류가 수십 가지씩이었습니다. 같은 라면인데 맛이 다른 게 20종류가 넘었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라면 하나를 고르는데도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마트에서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 알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왜 울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라면 때문에 운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하지만 그건 라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세상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 정착교육센터예요. 처음 배운 게 신용카드 쓰는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지하철 타는 법이었어요. 배달 앱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뭐든 주문하면 집 앞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아서 직접 시켜봤습니다. 진짜로 왔습니다. 저는 그날 치킨을 시켜놓고 1시간 동안 안 먹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이게 내 것이 맞나 싶어서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이니까요. 문을 잠그면 진짜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공간이니까요. 저는 요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학과를 가고 싶어요.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두고 온 분들이 이 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밤에 혼자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봅니다. 평창에서 봤던 그 불빛들과 비슷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에요. 그때는 저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시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꿈꾸고 싶은 거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있어요. 밥도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외롭기는 해요.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덕분에 저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덕분에 자유를 알았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저도 여기서 불빛 하나로 살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요.